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께서 젊었을 때 해외로 이민을 갔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가 태어나게 되면서 제 국적은 미국이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궁금했어요. 부모님께서도 한국어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한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있던 그때 저는 대학을 한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력해서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부모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생활을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학교 의대생이었죠. 사실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10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가족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끔 오다 가다 만나게 되면 항상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그것 때문에 저는 10년의 연애도 모두 접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나 그만 만나야 되겠어. 솔직히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나한테 막말이신 거야? 난 너랑 헤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아니, 주연아, 미안해. 우리 엄마랑 가족들이 좀 유난이야. 거기다가 내가 의사라며 그런 것도 있고. 의사? 의사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야? 나도 다른 곳 가서는 열심히 일하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왜 너네 집은 날 이렇게 무시하는 건데? 난 이해 못하고 앞으로 계속 이럴 거면 그만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주연아, 내가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줘.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몇 날 며칠을 저희 집 앞에서 매달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헤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죠. 헤어짐을 구하고 나서도 남편이 자꾸만 집 앞에서 기다리자 저는 냉정하게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며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의사도 다 때려치우겠다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강경대책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연락을 해오기도 했어요. 주연아, 그때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니? 우리 상훈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내가 그때 말했던 말들로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아닙니다. 그때 진심으로 하셨던 말씀이셨을 거고 지금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상훈이랑은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상훈이랑 헤어졌으니 저와는 상관없는 일일 것 같네요. 아니, 상훈이가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잖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저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의사까지 다 때려치우겠다고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런 남편의 호소에 저 역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쿨한 반응에 그냥 연애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혼을 하자고 졸랐죠.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면 남편이라면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의 열렬한 구애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남편이 저의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채 5년도 가지 않았죠. 남편은 인턴을 마치고
바로 군의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남편은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 언제 끝나냐 할 정도로 정말 별도 다 따줄 것처럼 대했었죠. 주연아, 우리 군생활 끝나면 아이 가질까? 당신 닮은 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래, 일단 군생활 전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주연아, 지금은 우리 집에서 뭐라고 안 하지? 혹시라도 뭐라고 하면 내가 당장 가서 말할 테니까 그냥 참지 말고 말해줘. 알았지?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내가 평생 변하지 않고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남편은 정말 저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결혼을 망설였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만큼 결혼을 참 잘했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보내고 남편은 제대를 해서 병원 펠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녁 후 더욱 바쁜 생활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전문의가 되려면 더 바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죠. 그렇지만 주변의 같은 연차의 의사들, 의사 남편을 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만큼 바쁜 사람은 찾기 어려웠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도 거의 없었고, 집에 오더라도 거의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분명 오프가 있을 텐데도 집에 거의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바빴죠. 당신 오늘도 바빠? 오늘 쉬는 날 아니었어? 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환자가 들어와서 그냥 있겠다고 지원했어.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배우니까 이해하지? 뭐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잠은 좀 자고 있어? 어, 병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오늘은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 먼저 자. 저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시즌에는 쉬는 날 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바쁜 직종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 왔어요. 주연아, 잘 지내? 나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잠깐 통화 가능하니? 그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어. 너네 남편 여기 지역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거 맞지? 나 거기 병원 다녀. 아, 그렇구나. 남편은 너 봤다고 말은 안 했었는데. 다른 과인가? 어, 아마 나 본 적은 없을 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할 말이 뭐야? 아니, 그게 내가 전에 몇 번 너희 남편을 보긴 했거든. 가서 인사를 한 건 아닌데 그냥 우연히. 아, 그래? 왜? 가서 인사해보지. 그래도 너는 내 친한 친구라서 얼굴도 다 알 텐데. 그러니까 난 나를 봤을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뭔데? 그냥 얘기해봐. 뭐 안 좋은 일이야? 그게 사실 너희 남편 간호사랑 좀 친하게 지내? 어? 간호사? 갑자기 글쎄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가?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매번 갈 때마다 같은 간호사랑 있더라고.
서로 대하는 게 좀 가까워 보였달까?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처럼 보이진 않아서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간호사는 어디 간호사야? 너희 남편 근무하는 과 간호사 같아. 나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얼굴은 기억이 나. 친구는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 몇 번이나 같은 간호사와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하루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 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 남편이 뒤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뒤로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던 중 어렵지 않게 남편이 병원 내 간호사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크게 분노했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갑자기 왜? 기분이 안 좋아? 당신 병원에 내 친구가 진료받으러 가고 있어. 몇 번 당신 봤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친구 누구? 병원에서 당신 친구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당신이 갈 때마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대.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당신 뒷조사 좀 해봤거든? 근데 사실이네. 정말 딴 여자 만나고 있었네? 당신?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당신은 직장 동료랑 손잡고 모텔 가고 그러니? 직장 동료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고 나오고 그러냐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꺼낼까봐? 주연아, 그게 아니고. 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이야. 당장 정리할게. 당장 정리할 테니까 용서해줘. 용서? 잘못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양가 부모님께 다 말할 테니 각오해.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숨겼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밀자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노를 하자 잠시 자신이 미쳐서 그런 거지 관계를 다 정리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저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린 곳은 시댁이었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죠. 어머님, 들으셨죠? 상훈 씨, 다른 여자 만났어요. 저 상훈 씨랑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 한 번 난 거 가지고 유난이네. 예, 옛날에는 첩에 첩도 있고 또 있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니? 소란이라뇨. 바람 피운 건 유책 사유예요, 어머님. 이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난 또 뭐라고?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대바람에 전화질이냐? 아니 의사 사모는 거저댄다던? 그런 거 다 포용해줘야 하는 거다.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뭘 포용을 해요? 어머님, 지금 저보고 남편 바람난 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럼 그걸 그냥 넘어가지 어쩌려고? 주변만 해도 바람 안 피운 사람 찾기가 힘든데 무슨? 바람 한 번 피는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라. 나중에 더 큰일 있으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그리고 남자가 바람이 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야. 네가 얼마나 무섭게 굴었으면 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병원에서 딴 여자 만날 생각을 하겠니? 넌 나비가 불쌍하지도 않디? 어머님, 뭐가 불쌍해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외도를 참고 넘어가라는 말을 하세요? 아이고, 참나. 무서워서 뭔 말을 하겠니? 이래서 우리 애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에휴. 시모는 오히려 한 번 바람이 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며 저를 탓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바람이 난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하시기도 했죠. 시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또한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난다며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번에 바람 피운 거 걸렸다면서요? 참, 어떻게 걸렸대? 언니,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네, 아무래도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휴, 언니, 해외에서 커서 잘 모르는가 본데 남자들은 한 번씩 바람은 피우기 마련이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오빠도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결혼 생활 그냥 끝내버리면 솔직히 세상에 남을 부부 없을걸요? 너무 냉정하게 그러지 말고 오빠도 정리한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참고 넘어가요? 원래 이런 거 한 번 넘어가주면 고마운 마음에 저 잘하고 그런 거예요. 언니도 억울하면 따로 애인 만들어요. 어차피 의사 남편 이름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전 그런 거 별로 생각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외도를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네요.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만 넘어가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 얘기를 했어요. 남편 또한 관계를 정리했고 이제는 저에게만 몰두하겠다며 말을 해왔죠. 사실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남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그 글의 댓글에서는 그동안 저에게 잘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않냐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은 자신이 꿈꾸던 의사라는 직업도 저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포기하려고 했었고 전적으로 저의 편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너무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 당신이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고마워.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올인할게. 정말 고마워. 아직까지는 당신을 완전히 믿을 수 있지는 않아. 그러니 근무표도 집으로 가져다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병원에 다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나 보더라고. 다 정리했어. 믿어줘. 남편은 저에게 외도가 발각된 이유로 바로 그 여자와의 관계도 모두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쉬는 날이면 꼬박 집으로 들어왔고 출근을 한 후에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사실 남편의 노력에 저는 남편이 정말 그때 당시 정신을 놓아서 잠시 실수를 한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이런 착각이 깨지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줘야지 생각을 했던 저는 병문안을 마치고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버렸죠.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직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자가 아직까지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없는 그날
그 여자 역시 오프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전에 알아두었던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민 없이 벨을 누르자 안에서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열린 문틈으로 가벼운 차림의 남편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여기 있어? 당신,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잠시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얘기? 무슨 얘기? 그만둔다던 상간녀가 버젓이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근무하는 줄 알았던 날이 휴일이라는 얘기? 아니면 그 휴일을 맞춰서 둘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 도대체 나한테 어디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당신, 진정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어딜 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아니다. 그쪽이 한번 말해봐. 우리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중간에 헤어지긴 했었어?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하고 자시고 말을 해보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날 속여가면서 만난 거냐고? 당신 제발 진정해. 밖에 가자. 밖에 가서 얘기하자고. 남편은 울분을 터트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화와 눈물을 모두 쏟아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오히려 비난의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 뒤를 어디까지 쫓아왔던 거야? 어떻게 여긴 알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 이렇게 이성 없는 사람이었어? 이성? 지금 남편이 바람난 상황을 봤는데 어떻게 이성을 찾아? 야, 너 진짜 뭐 하자는 건데 지금? 야? 너 지금 야라고 했어? 그래. 넌 항상 그렇지. 너만 잘났고 너만 좋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바람난 거야. 알기나 해? 뭐? 지금 바람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네가 잘하는데 내가 바람이 났겠어? 허구한 날 자기 맞춰주기만 바라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네 곁에서 견디니? 그래, 나 바람났고 그리고 너한테는 하나도 안 미안해. 쟤는 나한테 다 맞춰주고 온갖 애교까지 다 부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니? 뭐?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미안하지도 않다고? 할 말 다 했어? 그래, 당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여자들 줄 섰어. 헤어지겠다고? 맘대로 해. 나도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은 바람 피우는 것을 들켰음에도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당당한 태도였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정말 황당하고 비참함까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건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남편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학교를 다녔고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대신 넉넉한 제가 집 월세며 생활비도 모두 지원을 해 주었죠. 졸업을 한 후에도 그동안 쌓인 대출금이며 시댁 식구들 용돈까지 챙겨주느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자 바로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억울해 바로 미국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뭐? 고서방이 바람이 났다고? 언제부터? 어떻게 알았어? 바람난 건 오래된 것 같아. 저번에 한번 걸린 후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거든. 근데 정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만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서방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긴. 자긴 미안하지도 않대. 내가 잘못해서 바람난 거라고 하더라고. 뭐? 참나. 시댁에서는 알고 계시니?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저번에도 고작 그 정도 일로 난리 법석이라고 하셨는데. 모르지. 무슨 말씀하실지. 일단 주연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아빠랑 나랑 바로 빠른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알았지? 혼자서 있기 힘들면 이모 댁으로 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을까? 조금만 기다려, 주연아. 엄마는 바로 비행기를 알아보신다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람이 들키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며칠 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예, 너는 어떻게 애 하나를 잘 굴리지도 못하고 그 난리를 피웠니? 어떻게 여자의 집은 알고 간 거야? 제가 난리를 피운 게 아니라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본처를 감쪽같이 속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그럼 보고만 있나요? 난리를 피운 게 아니면 뭐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난리를 피워놓고서는 애비가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더구나. 아니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참. 아무튼 네가 가서 싹싹 빌어라.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의사 사모가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빌어요? 아주 의사 사모 2번 됐다간 조상 치르겠네요. 누굴 지금 호구로 하세요? 뭘 잘못했긴? 우리 아들 사회적 체면도 있는데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난리를 피우고 거기다가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남편을 막 찾았다며. 그건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고 뭐니? 나였어도 기분 나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해라. 이게 다 네 손해야. 제가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손해라 하면 당신 아들이 더 손해 아닌가요? 그건 두고 보면 알 테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저의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로부터 좋은 반응은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타격은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한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타격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의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미국에 계셨던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으로 오시자마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으셨어요. 사실 저희가 살았던 집은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실 때 머무르려고 했던 별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 집을 부모님께서는 바로 들어오시자마자 처분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빠르게 저희 한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셨던 것은 비단 제 결혼 생활만이 아니었죠. 혹시 주연이 너희 엄마 아빠 한국에 오셨니? 갑자기 투자를 철회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까요. 엄마 아빠가 다 정리하시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왜? 너 혹시 너희 부모님께 우리 아들 바람났다고 이야기했니? 네, 당연히 얘기해야죠. 왜 이혼하는지는 아셔야 하니까요. 그걸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연아, 너 진짜 눈치 하나도 없는 거니 뭐니? 너 의사 사모하려면 이런 거 감당해야 하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의사 사모 바란 적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바란 적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철회하는 건 투자자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요? 뭐? 됐다. 너랑 얘기하느니 너희 부모님이랑 말을 하지. 시몬은 저를 뒤로 한 채 저희 부모님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외동딸이 시집을 가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하면서 정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 역시 미국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이 가능했었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을 투자자로서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사업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시모가 얘기를 했는지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유치하네. 뭐? 유치해? 아니,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복수라고 말하니 참 웃기다. 이렇게까지 해서 당신한테 좋은 게 뭔데? 왜? 의사 사모 자리 뺏기니까 억울해? 아니면 그냥 의사 사모 자리는 남겨둘게. 말하지 그랬어. 그게 억울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건 원치 않으면 사모 자리는 남겨둘 테니 걱정하지 마. 정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랑 10여 년을 같이 했다는 게 창피하네. 뭐? 정신 나간 사람? 그래, 너.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나한테 사모 자리를 남겨두니 만이라고 하니? 의사면 다야? 의사면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피는 못 속인다더니. 역시나 너네 집 피는 다를 게 없네. 사람 무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때의 말을 내뱉어?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그리고 유치하게 나온 건 그쪽이야. 유치하게 나왔다고? 참 웃기네. 지금까지 지원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네. 내가 정말 보는 눈이 없긴 없었나 보다. 지금 내 심정을 알아? 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해. 그때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은 지경이야. 넌 네가 순해보고 한결같이 나만 바라봤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내가 너한테 한 거에 발톱만큼도 못 따라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모두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두고 봐. 복수라고 했어? 복수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유치한 복수를 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나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그동안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라며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 증거 자료에는 남편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던 그날의 대화들이 모두 담겨 있었고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2천만 원, 상간녀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사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은 아빠의 친구가 이사장 자리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사를 하게 되자 사위가 거기에 다니게 되었다고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어 이사장님이 남편을 찾았던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사내에서는 남편이 이사장 백이 있다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아마 상간녀 역시 그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되고 있었죠. 아빠는 사위가 간호사랑 바람이 났다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사내에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의 소문도 계속 퍼지게 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결국 해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남편은 갑자기 저자세로 저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때 뻔뻔했던 사람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 나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갔어? 주연아, 정말 내가 잘못했어. 사실 외로워서 그런 거야. 진짜 그 여자 사랑한 건 아니었어. 정말 믿어줘. 그걸 2번이나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앞으로 당신이랑 나랑 마주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화며 문자로 저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아들 인생을 제가 말아먹었다며 크게 비난을 했죠. 야, 너 때문에 귀한 우리 아들 직장도 잘리고 뭐 하자는 거야? 저 때문이요? 아니요. 이건 아주머니 아들 때문이죠. 어디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줌마?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저 남편도 없고 고로 시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야, 저! 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널 만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낭떠러지가 되었어. 내가 그때 정말 뜯어 말렸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요. 정성으로 뜯어말리시지 그러셨어요. 근데요, 아주머니.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요. 남 탓하지 마시고 자기 아들이나 제대로 훈육하세요. 시모는 아직까지도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인생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며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시모의 비난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 잘못한 사람은 2번은 더 쉽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했을 때 냉정하게 잘랐다면 지금의 저는 상처가 덜했을까요? 비록 원하는 대로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온 지 8년 정도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컴퓨터에 앉아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시모의 행동이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예비동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위해 인사를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비동서가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시모의 눈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변했고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이미 시모는 병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예비동서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에게 함부로 대했던 시모는 제가 받은 상처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가 8년의 시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일 상처받았던 순간이었고 뭐하러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나 싶었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곤 하지만 이건 아니죠.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예요. 아무리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저보고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에서 해물을 사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오늘 어머님한테 시달리느라 얼마나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다녀오지 않겠다는 거야? 새아가가 해물만 먹는다잖아.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막내 아들한테 연락받은 건데 결혼하겠다고 온 예비 며느리를 숟가락만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이상한 거니? 아니면 네가 게으른 거야? 병원장 딸이라잖냐. 이 정도 대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다녀오면 좀 좋아?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받을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새벽부터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 서둘러서 수산시장 다녀와라. 이번 일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잖아. 빨리 일어나라니까. 아들, 너는 뭐하고 있어? 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동생 결혼하는데 신경 써줘야 되지 않겠니? 병원장 며느리 들어온다는데 지금 잠이 와? 빨리 일어나라. 아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병원장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 난리예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불 터진다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아주 입만 살았지?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제대로 된 여행을 보내줘봤어? 아니면 명품 하나 선물을 해줘봤어? 용돈도 입에 풀칠할 정도만 주면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막내 아들이 병원장 딸을 데려오면 내 삶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게 될 예비 며느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텐데 최대한 결혼식까지는 성사시켜야 되지 않겠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면 불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점심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후딱 준비하고 내가 적어준 대로 사와라. 시모는 저희 부부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모의 말만 듣길 원하셨죠. 저희 부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와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움직였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집안 구조 조정을 다시 하면서 대청소까지 이어나갔고 저는 주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게 시모는 다음 날에 있게 될 예비동서의 인사자리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저희를 이용하면서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될 때까지 진이 빠져버린 상태로 쓰러지다시피 방 안에 들어가 누워 잠이 들었었는데 시동생과 시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서가 거의 해물만 먹는다는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는데 시모는 그걸 놓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잘 자고 있던 저와 남편을 깨우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어요. 병원장 예비동서가 뭐라고 저희가 고생하는 건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시모에게 너무 서운했었습니다. 결국 하도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등 떠밀려 차에 올라타게 되었고 수산시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수산시장을 가야 되겠냐? 간단하게 인사하는 자리인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너희 형수가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얼마나 찌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전화해서는 해물만 먹는다고 말을 해선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아, 수영 씨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은 손에 대지도 않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야? 수영 씨가 병원장 딸인 건 형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어야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건데? 형수님이 만약에 병원장 딸이었으면 나는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을걸? 내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오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야?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데 형이 동생 기 좀 펴주면 안 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시동생과 언성을 높였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동생 또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한테 막말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희 부부는 이미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예비 동서와 결혼이 엎어진다면 그건 전부 다 저희 책임이라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이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괜히 또 늦으면 시모한테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스트레스 오는 일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모가 적어준 해산물을 산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보다 왜 이렇게 늦었냐고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아침부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울컥하길래 제가 팔을 잡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날만큼은 최대한 좋게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시모는 저보고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음식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자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시부가 먼저 집에 들어오셨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주말에만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날 예비동서가 인사 온다는 말에 시간 맞춰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잠시 뒤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예비동서를 반겨주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손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니? 꼴이 그게 뭐야? 꾀제제 하니까 나오지 말고 주방 정리나 마저 하고 있어. 쓸데없이 기어나와서 괜히 인상 쓰는 일 만들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 어차피 바로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너는 서둘러 상 차리고 있어라. 표정 관리에 신경 쓰고, 알았지? 시모는 거실에 들어선 예비 며느리를 보더니 밝은 목소리로 반겨주셨어요. 거의 이틀간 고생한 저에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음식 준비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는데 저보고 꾀제제에서 창피하다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하자며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주방으로 안내했고 그제서야 저와 동서가 눈을 마주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긴 했지만 낯이 익은 얼굴이라 계속해서 예비동서에게 시선이 가고 있었죠. 시모는 서둘러 음식을 내오라며 재촉하셨고 저는 일단 먼저 상차림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식탁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하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 옆에 앉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귓속말로 황당한 한마디를 뱉으셨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은 채로 시모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배 안 고프잖아. 나중에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야 되겠니? 일단 너는 부엌에 서 있어라. 부족한 음식들이 있으면 채워줘야지. 내가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 그냥 부엌에 처박혀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하루 네가 희생 좀 해줘라. 알겠지? 시모는 저를 부엌으로 밀어내었어요. 남편은 제가 자리에 앉지 않자 손짓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불렀지만 시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보시길래 주방에서 한참 동안 음식을 만들다 보니 생각이 없다며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지만 저로 인해 식사 자리를 망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시모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계속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다가 예비동서가 그걸 의식했는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보며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한마디 건넨 순간 예비동서의 태도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아니, 왜 계속 쳐다보세요? 아까부터 힐끗힐끗 쳐다보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예, 밥 잘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불편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예비 세아가 신경 쓰이게 왜 그런 거야? 기분 나쁘다잖아. 그냥 몸을 돌리고 있어라. 엄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왜 저 사람이 몸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좀 볼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무한하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저 이 기분으로는 식사 못하겠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불쾌해서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 거죠?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제가 좀 예민해진 것도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않네요. 거실에서 마저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너는 세아가 밥 잘 먹고 있는데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이게 뭐니? 빨리 사과해라. 분위기 망쳤으면 좋겠어. 네가 쳐다보는 게 기분이 안 좋았다잖아. 아유, 또 시작이야? 수영 씨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집안 식구들이 원래 좀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 다 먹었으면 거실로 가자. 형수, 과일 좀 부탁해요. 그리고 수영 씨가 식사가 끝나면 따뜻한 차를 항상 마시니까 그것도 좀 같이 준비해 주세요. 나까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렸네. 저는 예비 동서의 태도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뚫어지게 쳐다본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쁜 시선을 보낸 것도 아닌데 어른들이 뵙는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초면에 예의 없는 말을 꺼내는 예비 동서의 한마디에 놀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었죠. 남편은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행동에 얼굴을 붉히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하시던 시부가 식탁 테이블이 부서질 정도로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셨는지 시동생과 예비동서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셨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게 되자 예비동서는 시부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찰싹부터 시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부는 시동생과 예비 동서에게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제 잘못이라면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부담 가지게 만든 게 원인 제공 요인이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주방에서 나가셨네요. 시부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앉으셨고 시동생과 예비 동서는 시부를 따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눈치껏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니? 너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정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식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당연히 불쾌할 거라는 생각 안 하니?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던가 하면 되잖아. 제가 대놓고 본 것도 아니고 멀찍이 서서 잠깐씩 얼굴 한번 본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부담을 느낄 정도로 대놓고 쳐다본 적은 없었는데요. 저 이제 그만 돌아가 볼게요. 전날부터 온갖 고생은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더는 여기 있고 싶지가 않네요. 너 제정신이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이 결혼 너 때문에 파투나면 책임질 거야? 우리한테 온 기회를 걷어찰 거냐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예비 며느리는 기분이 어떻겠어? 결혼 문턱은 아예 밟아볼 수도 없게 되는 거라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후딱 과일 준비해 내어주면서 기분 나쁘게 했던 거에 대해 사과해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병원장 딸이라고 엄청 쩔쩔 매시네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방에 들어가서 짐 챙겨서 나와. 엄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거 알아요? 더는 저희 찾지 마세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왕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게 고생한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욕만 얻어먹고 있는데 뭐하러 이 집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결혼이 파투가 나든 말든 그건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자기들이 좋으면 결혼까지 하겠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후회가 되네요. 저는 시모에게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부의 행동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짐을 챙겼고 뒤이어 남편도 방으로 들어와 짐 챙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신경도 쓰지 않자 시부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 이대로 나가면 정말 나랑 끝나는 거니까 잘 생각해야 될 거다. 내가 봐도 며느리가 잘못한 건데 이런 식으로 네가 편을 들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아버지는 지금 옳은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꼭 이렇게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했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랑 끝났으니까 비키세요. 나도 이제 지긋지긋한 삶 좀 청산하자.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지금 일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용돈으로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예비 새아가 심기를 건드렸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전부 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섰던 것뿐이다. 그래서 금방 정리가 됐잖아.
그냥 조용히 과일 먹고 대충 대화 나눈 다음 상견례 잘 마치고 결혼식 올리면 끝인데 그걸 못 참아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몇 시간만 참으면 끝나는 건데 이대로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빨리 자리로 돌아가 앉아라.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병원장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가족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혼자만 생각하지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으시잖아요. 전날부터 저희가 고생한 걸 알아주셨다면 좀 전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셨겠죠. 저도 아버님 며느리 역할 그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이 사람이랑 둘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를 밀친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예비동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게 되면서 왜 시동생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닌 시동생이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상했었는데 제 기억이 돌아오자 속으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 제 딸을 주말 동안 돌봐주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용돈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시댁 집안 식구들의 행동과 예비동서의 예의 없는 모습들에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지만 저희 부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부모님은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결혼식 일정을 저희한테 문자로 남겨주셨어요. 웬만하면 참석하라고 했지만 끝내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나올 때 이미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거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는지 그날 이후 연락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런 삶이 너무 행복했었죠.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고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연락을 받지 않다 보니 무작정 얼굴부터 들이민 시댁 식구들이 너무 불쾌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본론만 얘기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모아놓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급하게 필요하거든. 그걸 왜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병원장 딸인 동서한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돈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막내 며느리가 사정이 많이 힘들다. 이번 일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병원을 살린다고 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봐야 하지 않겠어? 이미 우리 돈은 탈탈 털어서 넘겨줬는데 그걸로는 턱도 없거든.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도 막내 며느리 병원이 계속해서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놓여 있다. 얼마가 됐든 도와주면 나중에 더 많이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 하지 말고 돈 좀 빌려줬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마. 형,
동생이 무너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일단 병원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봤어야죠. 그 병원 소문이 자자했던 거 모르세요? 동서를 어디에서 봤나 했는데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동선의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워낙 시설도 노후되고 요양사분들도 워낙 쌀쌀맞아서 제가 불만을 한번 털어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했었는데 그때 관계자로 나왔던 사람이 동서였어요.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의 없이 굴던지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다른 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보살핌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부터 들려왔던 게 요양병원이 곧 망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사실이었네요. 병원장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앞뒤 안 보고 달려든 아버님 어머님 잘못이죠. 저희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어요. 서방님도 병원장 딸이라는 말에 덥석 물었겠지만 서방님이 호구 잡힌 거 아시죠? 이래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원장 딸과 결혼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저희 무시하고 얘기하더니 결국 저희한테 돈을 빌리러 왔네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처신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평생 구멍난 요양병원에 돈만 메꾸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래도 병원장 며느리 얻었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시면서 사세요. 저희는 할 말 다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터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 딸 얻는다고 엄청 좋아하시고 저와 남편을 막대하시던 시부모님께서 되려 동서 집안에 물리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모와 음식을 준비할 때 아무리 병원장 딸이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었지만 시모는 병원장 딸인데 뭐하러 확인하냐고 서둘러 결혼시키는 게 방법이라며 제 말을 무시했었죠. 남편에게도 미리 언지를 주었지만 시동생과 시모의 선택을 굽힐 수 없을 거라며 이미 두 길을 닫으셨다고 더 이상 관심을 끄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은 땅을 치며 후회하셨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은 경영 악화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만 떠안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이 오게 되었던 거죠. 본인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어쩌겠어요. 저희 부부는 지금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서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편한 생활을 상상했겠지만 현실은 막대한 대출로 인해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을 해야 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병원장 딸이라는 간판에 혹하고 넘어가더니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네요. 저한테 함부로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볼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 부부의 삶까지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
저희 앞에 두 모녀가 갑자기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연락도 없이 나타나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용서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시간도 한참 지났고 모든 게 정리된 마당에 다시 찾아온 두 모녀를 보는 순간 즐거운 시간을 망쳤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제 아들한테 말을 걸면서 저희가 가지 못하게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6살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용해 시간 끌려는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 버렸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라 용서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한참 동안 집 앞에서 두 모녀와 대치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다시 나타나게 되자 화가 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살고 있는 집마저 빼앗아 버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하자마자 시모는 신우를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와 두 모녀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건 이번 설 명절 때 일이었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실행 며느리로 지내면서 두 모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7년이나 흐르게 되었죠. 저는 가족끼리 얼굴 붉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서운한 말이나 불만 같은 건 내색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가족의 평화를 유지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두 모녀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심해졌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모든 걸 풀어나가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런 문제로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고 시부 또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면 잘 지내면 좋겠다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뒤돌아서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년을 버텨왔고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상태라 시모와 신우가 살짝만 건드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던 제가 날카로운 태도를 보이자 시모는 기분 좋은 명절날 얼굴 보자마자 인상 쓴다며 제가 모든 걸 잘못한 것 마냥 화를 내길래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짐을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한테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내 앞에서 감히 물건을 집어던져? 얘 봐라. 이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니? 엄마가 오자마자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짜증내면서 새해부터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봐서 기분 안 좋다고 먼저 상처 주는 말을 꺼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오빠는 항상 우리 편에서 얘기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오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야. 그만들 좀 해라. 새해부터 또 시작이야. 며느리 너는 방에 들어가서 짐 풀고 당신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애들 오기 전에 내가 분명 부탁하지 않았어? 나도 최대한 억누르면서 얘기한 건데 뭘 더 잘해주라는 거야? 이쁜 구석이 있어야 좋은 말이 나가지. 나는 제 얼굴만 보면
그날 하루 동안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인상 쓰는 얼굴이잖아. 너는 저런 애가 뭐가 좋아서 부모 마음 상처 다 주고 결혼까지 강행한 거야?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제 얼굴 보는 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깔려 있는데 왜 하필 원청이를 만나서 엄마 마음을 후벼 파나? 수술하면 뭐해? 면상이 달라지지 않는데 주둥이에 장애가 있으니 말하는 것도 어눌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내가 널 원청이한테 장가 보내려고 배 아파 낳아준 건 줄 알아? 그러게. 내 자식이 오빠처럼 장애가 있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렸을 거야. 내 속도 뒤집어지는데 엄마 속은 오죽하겠어? 네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이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봐야 되는 거라고. 돈 많은 남자가 뭐가 좋다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너랑 결혼하겠냐? 걔들이 눈이 삐었니? 돈 많은 남자들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너 같은 여자를 만나 주겠냐고. 넌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세상 떠날 거다. 그런 심보로 절대 좋은 남자 못 만나. 나중에 혹여나 결혼한다 해도 너랑 성격 똑같은 남자 만나서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또다시 시작된 시모와 신우의 상처되는 말들에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온 건 두 모녀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항상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시부 때문에 시댁에 간 거였어요. 남편은 화가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고 이번 명절 이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면서 시부만 따로 뵙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묵묵히 짐을 풀었어요. 시모와 신우의 거친 언행에 어느 정도 면역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장애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가지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최대한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무관심이 저에게는 더 편하게 다가왔었죠.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회에 뛰어들어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주말마다 봉사활동에 나가면 그곳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서만큼은 저도 안 좋은 시선에 대해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말 때마다 남편과 시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죠. 거기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거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이 행복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시모와 신우는 제가 평소에 느끼며 살아왔었던 안 좋은 시선으로 항상 바라봤었고 남편과의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이미 시부와 오랜 시간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상황이라 시부의 허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면 시모와 신우가 앞으로 저를 어떻게 대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와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만큼 두 모녀 또한 제가 노력하면
분명 마음을 열고 좋게 다가와 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람은 모두가 똑같지 않다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부와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두 모녀와 얼굴을 마주했던 적이 없었던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성형수술을 몇 번 했었고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남들처럼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발음은 많이 괜찮아져서 의사소통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좋아지게 되었죠. 두 모녀와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후 밖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밖으로 불렀어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라면서 서둘러 나오길 재촉하길래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다시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인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방에는 상당히 많은 식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시모는 할 일이 많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나갔어요. 신우는 옆에 앉아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시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오빠는 절대로 이혼 같은 건 안 하겠지? 맨날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무슨 방법 없나? 자기들이 좋다는데 난들 어쩌겠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지. 너희 아빠가 엄마 편은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드는데 얼마나 서러운 줄 아니? 예, 저녁에 만둣국 해먹어야 하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매번 명절 때마다 하는 건데 너는 아직까지 어리버리 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아주 나쁜 시애미로 만들려고 작정했지? 이래서 오늘 저녁에 먹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비켜봐라. 얼굴만 문제가 아니라 하는 짓도 문제네. 오빠는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을까? 그렇게 여자가 없나? 인물이 나쁜 것도 아닌데 보는 눈이 삐었나? 시모는 저를 밀치더니 만두 속재료를 정신없이 준비했고 저도 시모 뒤에서 눈치 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개가 짖나 보다 생각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계속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쉬지 않고 퍼부었지만 그냥 아예 제 두 귀를 닫고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무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조금의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방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살피던 시부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남편과 함께 외출을 했어요. 동네 분에게 받을 물건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부와 남편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시모는 하던 일을 내려놓더니 만두 빚는 것만 하면 끝난다고 나머지 일은 저 혼자 하라며 신우를 데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시부가 나가자마자 보인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무시하고 신우와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주방으로 들어온 두 모녀는 얼굴에 팩을 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자
얼굴에 팩을 붙인 시모는 손으로 지시를 하면서 서둘러 만두 빚기를 재촉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 오늘 저녁 안 먹을 거니? 서둘러 준비를 해야 시간 맞춰 끝낼 수 있지. 내가 손 놨다고 너도 똑같이 하려는 건 아니지? 예전에는 내가 한마디 하면 껌뻑 죽어서 바로바로 움직이더니 이제는 내 말도 아예 무시하네. 너 혼자 만두 빚으라고 해서 기분 나쁘니? 엄마, 그런데 저 만두 우리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너무 못생겼다. 저렇게밖에 못 만드나? 매년 명절 때마다 해오던 일인데 왜 만두가 저 모양이야? 그러게 말이다. 얼굴이 이쁘고 마음이 고와야 만두도 이쁘게 빚을 수 있는 건데 면상이 저러니 만두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어? 사돈이 얼마나 손재주가 없었으면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 만두를 발로 만들었니? 얼마나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얼굴이 그 모양으로 됐겠어? 생긴 것도 밥맛 떨어지게 생겼는데 내 아들은 어떻게 꼬셨는지 아직까지도 이해 불가야. 그 얼굴로 남자 후리는 재주는 그래도 있나 봐. 예, 오늘따라 팩이 너무 잘 먹는데 이거 비싼 거라더니 정말 다르긴 하네. 에이, 내가 뭐라고 했어, 엄마. 이거 붙이고 있으면 주름까지 싹 사라진다니까. 새언니 들어오고 엄마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아? 예전에는 피부도 좋았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엄마 얼굴 말도 아니야. 오늘 속에 있는 말 다 끄집어내서 속 시원하게 풀어내셔. 맨날 아빠, 오빠 눈치 보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던데. 우리 가족은 참 이상해. 도대체 어딜 봐서 이쁘다는 거야? 눈들이 맛이 갔나 봐. 정말 듣자 하니까 둘 다 놀고들 있네.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가족들 욕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 나가리 나불대는 재주만 있니? 그 팩 붙인다고 뭐가 좀 달라질 줄 아나 본데 이미 마음씨가 썩어 있어서 그 사악한 얼굴들 조금도 바뀌지 않아. 마음씨가 좋아야 얼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 몰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 밀대로 내 얼굴처럼 똑같이 해줄까?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 차별을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 맨날 남 욕하면서 사는 인생 행복하고 즐거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입값 만두 니들이나 많이 처먹어. 원래 조용한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몰라? 우리 가족 욕한 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끝장날 줄 알라고. 너 방금 너희들이라고 그랬냐? 얘가 이제 아주 정신줄까지 났나 보네.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야? 어디서 밀대를 쳐들고 있어? 당장 안 내려놔? 저는 들고 있던 밀대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시모와 신우는 밀대에 본인들 얼굴에 맞을까봐 도망치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던 저는 빚었던 만두를 들어 두 모녀에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집어 던졌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자 두 모녀도 더는 참기 힘들었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로가 7년간 쌓아왔던 안 좋은 감정을 전부 터뜨리게 되는 순간이었고 그렇게 주방 안에서 서로 뒤엉켜 뒹굴고 있는데 그 사이 시부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시부는 급하게 달려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와 두 모녀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이미 시모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는지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렸고 신우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터진 만두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저는 두 모녀에게 당했던 터라 옷이 찢기고 머리도 한 움큼 빠져 헝클어진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참고 있었던 서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게 되자 결국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신우에게 가까이 다가가 얼굴에 뺨을 올렸어요. 손이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들이 전부 잘못됐다며 남편은 그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면서 신우를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집안에 분열이 생기게 된 건 전부 제 탓이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에 잡히는 건 전부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만 좀 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면 제발 어른답게 행동 좀 해.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늘만큼은 조용히 지내자고 했었잖아. 당신이 분위기만 좋게 조성을 해줬으면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정말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들이 평생 연락 끊고 살길 바라는 거냐고? 내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제 어쩔 거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또 먼저 시작을 했겠지. 쌤이 너도 더 이상 아빠 딸 아니다. 오늘은 최대한 서로 조심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말로만 알았다고 그러더니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아빠 앞에 나타나지 마. 아빠는 왜 새언니 편만 드는 건데? 엄마랑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누가 가족인데? 새언니가 아닌 우리가 가족이라고. 오빠도 그래.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난 여자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오빠라고 용서해주는 거 절대 없어.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거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오늘로써 오빠랑 나와의 관계도 끝이야. 그거 잘 됐네. 너 같은 동생 나도 필요 없고 엄마도 필요 없어요. 사람 겉모습 가지고 비하하는 게 얼마나 보기 안 좋은 줄 알아? 둘 다 얼마나 잘났다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살다간 정말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생겼다고. 차라리 연락 끊고 지내는 게 속 편하겠어.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에도 불안하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집 밖에 있는 거 다시 처분할 거죠? 밖에 있는 것도 처분할 거고 너희 둘도 처분할 거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시부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집 밖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겠다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우는 밖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창문 커튼을 젖히는 순간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시모도 궁금했는지 창밖을 살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면서 시부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부의 마음은 굳게 닫혔기 때문에 돌릴 수 없었고 밖에 있던 차량 2대는 중고차로 넘기겠다고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모른 척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시부한 남편은 저와 두 모녀가 서로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싶다던 고가의 외제차 2대를 구입했는데 설 명절 선물로 준비해서 저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신경을 썼지만 이미 시모와 신우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시부와 남편도 그간 참았던 화가 터져버리게 된 거였어요. 신우가 평소에도 입에 달고 살았던 외제차였는데 눈앞에서 놓치게 될 것 같으니까 시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릎까지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놀래켜주려고 준비한 건 알겠는데 미리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저 차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아빠도 잘 알면서 어떻게 중고차로 넘기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 저 차 절대 못 보내.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세훈이랑 웃으면서 잘 지낼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저 차만 주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제발 저 주세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사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뭐 며느리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 줄 알아? 서로 잘 지내보자고 대화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겨서 얼굴을 붉히게 됐던 거지. 나는 며느리한테 조금의 감정도 없다고. 내 지인들도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 타는 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당신이 원하는 게 며느리와 잘 지내는 거라면 그거 들어줄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앞으로 지켜보면 되잖아. 저게 얼마짜리인데 중고차로 넘겨? 이미 끝났어. 둘 다 저 차가 가지고 싶어서 지금 당장 화를 가라앉히려는 것 같은데 다들 내 성격 알잖아? 한번 돌아서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내가 기회를 한 번만 줬어? 며느리가 우리 식구가 된 지 벌써 7년이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있었는데 나보고 또 그 거짓말에 속으라고? 너희들한테 질려버려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도 예외 없어. 가진 것도 지뿔없는 당신, 내가 걷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예전 생각 전혀 안 나나 봐.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부모한테 버려져서 시설에서 혼자 살다 사회로 나와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워 쓰러지려는 거 내가 걷어들여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 지나치지 않고 베풀면서 살겠다며? 그런데 지금 당신 하는 행동을 봐봐. 이게 며느리를 위해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한 결과야? 집안 꼴을 보라고. 예전에는 작은 거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배가 불러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잊어버린 거지. 다시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봐. 당신도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 둘이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지내도록 해.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집안 식구는 될 수 없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비는 줄 테니까 벌어먹고 사는 건 둘이 알아서 해. 두 모녀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라 차단해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와 신우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신우는 외제차 앞에서 펑펑 울며 가질 수 없는 물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대화 좀 하자고 저에게 미안했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벌써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모녀는 먹고 살기 위해 생전 안 해보던 식당 일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생활비를 쥐어줬었는데 시모가 저에 대한 불만이 풀리지 않았는지 술 먹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생활비도 끊어버렸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살고 있는 집마저도 처분하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가 최근까지 조용히 살다가 얼마 전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던 저희 앞에 나타났었죠. 지금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런 관계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간 찾아오겠죠. 장애를 가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울고 웃고 상처받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무와 신우 말고도 주변에서는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저희도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선 지나가다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시선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